60조 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뛰어든 판돈이요. 한일 방산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분명 잠수함 계약인데 자동차 회사가 함께 뛰고 있어요. 주인공인 조선소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요. 왜 그럴까요? 잠수함 뒤에 숨겨진 거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던진 한마디, 그 이면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말 대한민국 산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본사에는 며칠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임원들은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비행기 안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까지 주말 없이 회의에 매달리고 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월 2일. 이 날짜가 모든 것의 데드라인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제시한 최종 제안서 마감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일주일입니다. 걸려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60조 원입니다. 한일 방산계약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죠. 웬만한 나라 1년 예산보다 큰 돈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큰 계약이 아니에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승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름하여 팀 코리아. 조선소, 자동차 회사, 그리고 정부까지 한 팀이 되어 뛰고 있어요. 캐나다 현지에서는 벌써 15건이 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고요. 수주에 성공하면 2040년까지 캐나다에 20만 명 이상의 누적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만 명이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 숫자죠. 한국만 이렇게 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도 정부와 기업이 뭉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때는 독일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과 독일 두 나라의 협상팀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60조 원을 두고 두 나라가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팀 코리아 구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소, 자동차 회사, 정부. 조선소가 뛰는 건 당연합니다. 잠수함을 만드니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국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니까요. 근데 자동차 회사는요? 분명 잠수함 계약인데 왜 현대차 그룹이 뛰고 있는 걸까요? 잠수함이랑 자동차가 무슨 상관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이상함의 비밀을 알면 이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본질이 보입니다. 이건 그냥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거대한 게임이에요. 캐나다가 원하는 건 단순히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숨겨진 목표가 따로 있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캐나다가 던진 한마디에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버렸거든요. 예상치 못한 요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한때 궁지에 몰렸던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캐나다의 상황부터 알아야 합니다. 캐나다가 왜 이토록 잠수함에 목을 매고 있는지, 왜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려 하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캐나다 해군의 현실은요, 한마디로 처참합니다. 현재 캐나다가 보유한 잠수함이 몇 척인지 아세요? 고작 4척입니다. 그것도 새 잠수함이 아니에요. 30년도 더 된 중고 잠수함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 잠수함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보장이 일상인데다 운용 환경도 최악이었죠. 사고도 여러 번 났고요. 캐나다 해군 입장에서는 이 잠수함들을 믿고 바다에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상 잠수함 전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빅토리아급입니다. 영국 해군이 쓰다가 퇴역시킨 잠수함이에요. 캐나다가 이걸 90년대 후반에 헐값에 사들였죠. 당시엔 나름 괜찮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새 잠수함을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중고로 사면 훨씬 싸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 잠수함들을 왜 팔았을까요? 필요 없어서요? 아닙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예요. 보장이 잦고 수리하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차라리 팔아버린 겁니다. 캐나다는 그걸 사온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4년 빅토리아급 잠수함 치쿠티 미우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요. 이 사고로 승조원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잠수함은 간신히 항구로 돌아왔지만 수리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4척 중에서 동시에 작전 가능한 잠수함이 보통 한두 척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항상 수리 중이거나 점검 중이죠. 어떤 해에는 4척 모두 항구에 묶여있던 적도 있습니다. 잠수함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인 거예요.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보다 조선소에 있을 때가 더 많다고요?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캐나다 주변 바다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북극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얼음이 녹으면서 그동안 갈 수 없던 바닷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 항로를 북서항로라고 부릅니다. 북서항로가 왜 중요하냐고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배가 가려면 원래 어떻게 가야 할까요? 태평양을 건너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남쪽을 빙 돌아가야 합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물류 비용이 크게 절감되죠. 전 세계가 이 항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러시아는 북극에 군사기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도 배치했고요. 북극을 자기네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고 부르면서 북극 개발에 뛰어들고 있죠. 세빙선도 만들고 연구기지도 세우고 있어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서 항로의 상당 부분이 캐나다 영해를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캐나다는 이 바다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고장난 잠수함 4척으로 러시아 핵잠수함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안보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예요. 캐나다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대로 된 잠수함을 도입하자. 그것도 대규모로 12척입니다. 기존 4척의 3배 규모예요. 예산은요? 60조 원입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방산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들썩였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jet팟이니까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최종 경쟁에 남은 건 두 나라였습니다. 한국과 독일이에요. 둘 다 재래식 잠수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한국은 KSS-3, 독일은 21, ECD를 내세웠습니다. 성능으로만 보면 둘 다 훌륭한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정부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될수록 캐나다 측 지문이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잠수함 성능보다 다른 걸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대표단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게는 잠수함 말고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숨겨진 요구가 드러나는 순간 협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회의는 순조로웠습니다. 잠수함 성능에 대한 질문이 오갔고 한국 측은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KSS-3의 스텔스 성능, 무장 능력, 항속거리. 캐나다 측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도 비슷했어요. 기술 이전 조건, 현지 생산 비율, 유지 보수 계획. 방산 계약에서 보통 나오는 이야기들이었죠. 가격 경쟁력도 있었습니다. 독일 잠수함보다 확실히 저렴하거든요. 기술력, 가격, 신뢰성. 3박자를 다 갖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회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캐나다가 꺼낸 카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측 질문이 점점 잠수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캐나다 투자 현황이 어떤지,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일반적인 질문들이요. 한국 대표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위기 파악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귀국의 자동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그룹의 북미 생산 현황이 궁금합니다.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제조업 분야 투자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우리는 잠수함을 팔러 왔는데 왜 자꾸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 측 인사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자동차 공장입니다. 자동차 공장이요? 순간 한국 대표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수함 계약을 따로 왔는데 갑자기 자동차 공장을 지으라고요? 캐나다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바로 제조업 공동화입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었죠. 이유가 뭐냐고요? 미국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제조업을 자국으로 끌어오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해외에 나가 있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관세를 올리고 보조금을 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요. 그 여파가 캐나다를 직격으로 때렸습니다. 원래 캐나다와 미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하나의 공급망으로 묶여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부품을 만들고 미국에서 조립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협력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미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펴면서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 있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하나둘 캐나다 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는 잠수함 계약을 지렛대로 쓰기로 한 겁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이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딜이면 상대국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깁니다. 잠수함을 사주는 대신 우리나라에 투자해라. 공장을 지어라.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캐나다가 노린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잠수함은 미끼였던 거예요. 진짜 목표는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 유치였습니다. 현대차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가 캐나다에 공장을 지어주면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니까요. 한국 대표단은 난감해졌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잘 만들어요. 가격도 좋고 기술력도 있고. 그런데 자동차 공장은 우리 관할이 아니잖아요. 조선소가 어떻게 자동차 공장을 지어줍니까? 게다가 현대차 입장에서 캐나다 공장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구였어요. 왜 그럴까요? 현대차에게 캐나다 공장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캐나다 공장은 달콤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독이 든 성배에 가까웠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숫자부터 보시죠. 현대차는 이미 북미의 생산 거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 공장, 조지아 공장, 그리고 멕시코 공장까지 세 곳에서 차를 만들고 있어요. 이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다 합치면 연간 100만 대가 넘습니다. 북미 시장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규모예요. 아니, 오히려 넉넉한 편이죠. 그런데 여기에 캐나다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고요? 자동차 공장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최소 몇 조 원입니다. 땅 사고, 건물 짓고, 설비 들이고, 인력 뽑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공장을 지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유지비도 계속 들어가죠. 이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일정 규모 이상 차를 팔아야 합니다. 그럼 캐나다 시장은 얼마나 될까요? 캐나다의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대략 150만 대에서 180만 대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예요. 그러면 연간 15만 대에서 20만 대 정도를 파는 거죠. 20만 대요. 이 숫자로 공장 하나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연간 30만 대 이상은 생산해야 해요.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나오거든요. 20만 대 규모로는 공장이 놀게 됩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에요. 미국은 지금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이미 일부 품목에는 관세가 붙었고 자동차에도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현실화되면 캐나다에서 차를 만들어 미국에 파는 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미국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고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대차에게는 캐나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이야기예요. 현대차는 한때 캐나다에 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퀘벡주 브로몬트에 있었죠. 1989년에 가동을 시작했어요. 당시 현대차의 북미 공략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채 5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1989년에 문을 열었는데 1993년에 결국 가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았어요. 판매 부진, 환율 문제,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현대차로서는 쓰라린 실패였습니다.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캐나다 공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캐나다 공장 건설이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경제성도 안 나오고 리스크도 크고 과거 실패의 기억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캐나다 공장을 안 짓는다고 하면요. 잠수함 계약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60조 원짜리 계약이에요. 이걸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조선소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내야 하는 계약이거든요. 힘코리아가 바로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잠수함을 팔려면 자동차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자동차 공장은 지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 내부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캐나다의 요구를 어떻게 맞춰줄 것인가? 공장 없이 그들을 만족시킬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한국이 고민하는 사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경쟁자가 움직였거든요. 독일이요. 독일은 가만히 앉아서 한국이 고민하는 걸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자동차 공장 문제로 발이 묶인 사이 독일은 먼저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캐나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뉴스가 떴습니다. 그 뉴스를 본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독일이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카드를요.
뉴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폭스바겐,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배터리 기가팩토리 건설 추진. 기가팩토리요? 전기차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초대형 공장입니다. 폭스바겐이 이걸 캐나다에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비록 폭스바겐 본사는 잠수함 수주와 무관한 독립적 투자라고 선을 그었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를 독일이 주는 선물로 인식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썼습니다. 독일 정부가 뒤에서 이 거대한 투자 계획을 방산계약과 교묘하게 엮어낸 거죠. 한국이 자동차 공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이 독일은 한 발 앞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공세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에너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캐나다산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구매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독일이 왜 갑자기 캐나다 가스를 사겠다고 나섰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원래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했어요. 그런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를 찾고 있었어요. 캐나다가 딱 맞았습니다. 캐나다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나라거든요. 수출할 물량도 충분하고요. 독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원 수출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윈윈이죠. 정리해볼까요? 독일이 캐나다에 제시한 패키지는 이렇습니다. 잠수함도 팔고 배터리 공장도 지어주고 천연가스도 사줄게. 어때? 우리랑 손잡을래? 자동차와 에너지를 묶은 거대 패키지예요. 그것도 독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총리실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어요. 한국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동차 공장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독일은 이미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치고 나간 거잖아요. 배터리 공장 투자액이 얼마, 일자리가 몇 개, 가스 구매량이 얼마. 전부 명확한 숫자였어요. 한국의 수소 전략은요, 아직 구상 단계였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이 안 나온 상태였어요. 협상의 흐름이 독일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독일 제안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과연 캐나다에 얼마나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논조가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 대표단 내부에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겠다. 기술력으로는 밀리지 않는데 경제 패키지에서 밀리고 있다. 어떻게든 반전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자동차 공장은 현대차가 지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줄 수 있지? 캐나다가 원하는 건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인데 공장 없이 그걸 어떻게 맞춰주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종 제안서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었고요. 팀 코리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움직인 사람이 있었어요. 정의선 회장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회장이 직접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잠수함 계약인데 자동차 회사 회장이 가는 거예요.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의 손에는 새로운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본장이 아니었어요. 본장보다 리스크는 적으면서 캐나다에게는 더 큰 미래 가치를 줄 수 있는 것. 캐나다의 국가 목표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수소였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현대차 그룹의 수소 비전을 펼쳐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내놓았어요. 이 제안이 협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독일의 배터리 공장과 천연가스 패키지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자동차 공장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캐나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거리가 7,000km가 넘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거리죠. 이 광활한 땅에 도시들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물류입니다.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요. 트럭이 하루 종일 달려도 다음 도시에 도착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물류 시스템은 철도와 대형 화물차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장거리 운송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캐나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나라예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철도와 화물차가 뿜어내는 탄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캐나다 정부의 오랜 고민이었어요. 전기차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요? 장거리 대형 화물차에는 전기가 맞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무거워지거든요. 트럭이 짐 대신 배터리를 싣고 다니는 꼴이 돼요. 효율이 안 나옵니다. 충전 시간도 문제고요. 화물차가 몇 시간씩 충전하면서 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목받는 게 수소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는 전기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같은 무게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충전 시간도 훨씬 짧고요.
수소를 채우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장거리 대형 운송에는 수소가 답인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건 수소교통 회랑이었어요. 캐나다의 주요 물류 거점 3곳에서 4곳에 대규모 수소 인프라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소 생산시설, 저장시설, 충전시설을 한데 모은 복합단지예요. 이 허브들이 완성되면 캐나다 전역을 잇는 수소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대형 화물차들이 수소를 충전하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수소 전기 트램을 개발했어요. 이 기술을 캐나다 철도에 적용하겠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공장은 차를 만드는 시설이에요. 물론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게 끝입니다. 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수소 인프라는 다릅니다. 이건 나라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에요.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목표와 직결됩니다. 한번 구축되면 수십 년간 캐나다 경제의 기반이 되는 거죠. 자동차 공장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가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왜 이 제안을 할 수 있었느냐? 현대차는 수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수소 전기차 넥소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회사예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도 직접 개발합니다. 수소 트럭, 수소 버스, 수소 트램까지 수소로 달리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캐나다의 수소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독일의 배터리 공장과 비교해 볼까요? 배터리 공장은 전기차 시대의 인프라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대형 운송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캐나다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수소가 더 적합합니다. 게다가 공장은 리스크가 커요.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시장 상황이 바뀌면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90년대에 캐나다에서 겪은 일처럼요. 반면 수소 인프라는 한번 구축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라의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되니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안정적인 투자인 거죠. 캐나다 측 반응은 어땠을까요?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물론 바로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협상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시작됐어요. 팀 코리아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경제 패키지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건 잠수함 계약이잖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수함 성능. 그게 최종 결정의 핵심이에요. 한국의 KSS-3와 독일의 212CD. 이 두 잠수함 중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캐나다 해군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경제 패키지 싸움은 이제 팽팽해졌습니다. 독일은 배터리 공장과 천연가스 구매를 내세웠고 한국은 수소 인프라로 맞섰죠. 둘 다 나름의 강점이 있는 제안이에요.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수함이요? 아무리 경제 패키지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결국 잠수함 계약이거든요. 캐나다 해군이 앞으로 수십 년간 쓸 무기를 고르는 일이에요. 제대로 된 잠수함을 골라야 합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잠수함을 사면 나라의 안보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은 양쪽 잠수함을 꼼꼼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SS-3와 독일의 212CD. 둘 다 재래식 잠수함이에요. 핵 잠수함이 아니라 디젤 엔진과 배터리로 움직이는 잠수함이죠. 세계적으로 재래식 잠수함 기술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보통 독일과 한국을 꼽습니다. 그만큼 둘 다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검증 여부예요. 한국의 KSS-3는 이미 실전 배치된 잠수함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실제로 운용하고 있어요. 바다에 나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고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완성도를 높여왔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라는 뜻이에요. 반면 독일의 212CD는 아직 건조 중입니다. 설계는 끝났고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예요. 완성된 잠수함이 바다에 나가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면상으로는 훌륭해 보여요. 스펙도 좋고 기술도 첨단이고.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기는 특히 그렇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리스크가 있어요. 캐나다 해군 입장에서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납기입니다. 언제 잠수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한국은 2032년에 첫 번째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불과 6년 후에요. 이미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 기술도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일정이에요. 독일은요? 납기가 불확실합니다. 212CD가 아직 완성도 안 됐잖아요. 일단 완성을 시키고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러고 나서야 캐나다용 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모릅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의 납기 지연은 이미 유명하기도 해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예정보다 늦어진 사례가 많거든요. 캐나다 해군에게 시간은 중요합니다. 북극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새 잠수함이 필요한 상황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 잠수함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2032년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잠수함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잠수함. 선택은 명확해 보이죠? 기술적인 부분도 한국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SS-3는 3,000톤급 대형 잠수함이에요. 이 정도 크기가 되면 작전 반경이 넓어집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나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죠. 캐나다처럼 영해가 넓은 나라에는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무장 능력도 뛰어납니다.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어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어요. 대한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이 가능합니다. 공격력이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스텔스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적에게 탐지되지 않고 조용히 움직일 수 있어요. 잠수함한테 이건 생존과 직결되는 능력이거든요. 종합하면 한국의 KSS-3가 여러모로 유리해 보입니다. 검증된 기술, 확실한 납기, 뛰어난 성능, 선박자를 갖췄어요. 그런데 말이죠. 방산협상의 세계는 기술력만으로 승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있고 외교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어떤 나라의 영향력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은 유럽의 강대국이에요. 나토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고요. 캐나다와 오랜 외교 관계를 맺어온 나라죠. 반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입니다. 캐나다와의 관계가 독일만큼 깊지는 않아요. 물론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고 캐나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깊이가 다르죠. 이런 외교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3월 2일 최종 제안서가 제출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6월로 향하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시점이에요. 60조 원의 행방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양측의 제안서를 꼼꼼히 비교 분석할 거예요. 잠수함 성능, 가격, 기술 이전 조건, 경제 패키지, 납기 일정, 모든 항목을 하나하나 따져볼 겁니다.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고 해군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겠죠. 그리고 6월, 캐나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발표합니다. 60조 원의 행방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만약 한국이 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큰 계약을 따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 수주전은 기존의 방산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됐어요.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었잖아요. 자동차 기술, 수소에너지, 일자리 창출까지 전부 엮인 초대형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조선소와 자동차 회사와 정부가 한 팀이 되어 뛴 전례 없는 협력 모델이었고요. 이런 방식이 성공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대형 방산 계약을 따르면 무기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상대국의 경제적 니즈까지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한 기업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뭉쳐야 한다.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는 거죠. 한국이 그 선례를 만드는 겁니다. K방산이라는 말이 있죠. 한국 방산산업을 부르는 말이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K방산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폴란드에 탱크와 자주포를 수출했고 호주와는 장갑차 계약을 맺었고 중동에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팔리고 있어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까지 성공하면 K방산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잠수함은 방산 제품 중에서도 가장 기술 집약적인 무기거든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제대로 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힙니다. 그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최대 규모의 계약을 따낸다? 기술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수소 사업의 글로벌 확장 발판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캐나다의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면 그게 레퍼런스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찾아올 수 있어요. 수소 생태계 수출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독일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독일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예요. 폭스바겐의 배터리 공장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잡혀 있고 천연가스 구매 약속도 캐나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잠수함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외교적으로도 독일이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과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예요.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대 국가의 총력전이에요.
기술력, 경제력, 외교력이 모두 동원된 종합게임이죠. 어느 쪽이 이기든 이 싸움은 앞으로 방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60조 원이 어디로 갔는지, 한국의 팀 코리아 전략이 성공했는지, K방산의 새 역사가 쓰였는지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선소, 자동차 회사, 정부가 하나로 뭉쳐서 뛰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국가적 협력은 흔치 않아요. 이미 1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4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약속도 내놨습니다. 승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